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작년 7월 초에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3개 항목에 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죠. 그리고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네. 최근 몇몇 언론에서는 이 효과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사 중에 2개를 함께 살펴보고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이론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7월 초만 해도요.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난리가 났었죠. 네. 일본은 너무나 오랫동안 정교하게 한국을 타격할 준비를 한 반면에 네.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타격을 입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선동이 난무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네. 사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왔죠. 네. 언론의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자 노컷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일본 수출 규제에 6개월 못 버틴다더니 한국 중소기업 건재입니다. 6개월 안에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망하기는커녕 튼튼하다는 거죠. 예. 기사 몇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집단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여 반도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일본 수출 규제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센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이들 중소기업의 사정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무사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당시 1천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일반적인 문의사항 등을 제외하면 간접적인 피해로 5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50여 건도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받거나 기술 개발 또는 수요처 지원을 받았다며 그나마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에는 간접 피해 신고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하죠. 네. 소부장 산업 육성에 올인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업 지원을 통해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소소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고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첨단 포토 레지스트는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제자 연합뉴스 보도도 살펴보죠. 기사 제목은 일본 언론 한국의 일본 의존 탈피 성과 내고 있다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일본 언론은 지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몇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등 원료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박차를 가하는 대일 의존도 축소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1일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 부문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역대 정권이 오랜 기간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작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한국 정부,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이 협력한 결과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 정부가 과거 19년에 걸쳐 5조 4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국산화를 실현하지 못했으나 일본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에는 한국 대기업이 먼저 탈일본을 위해 움직였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아사히는 한국 역대 정권의 국산화 대응이 열매를 맺지 못해 일본 측도 냉소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민관이 함께 나서 빠른 속도로 대책을 실현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 표현이 많이 정제됐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세를 부리던 일본은 엿됐고요. 한국은 탈일본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화해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망한다고 호들갑 떨었던 보수 언론은 정말로 지금 뻘쭘해야 합니다. 별로 안 뻘쭘하는 게 문제지만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이란 선진국이 강점을 가지는 상품을 후진국한테 더 많이 파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졌던 일본이 지들이 지 물건 안 팔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타서 수십 년째 미뤄오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거죠.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됐고요. 그러니까 아베의 뻘짓은 아마 일본 경제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6개월이 지난 언론 중간평가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부정성 편향 혹은 부정성 효과라고 불리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흥미로운 실험부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스트리아 출신의 엘리자베스 루카스라는 심리학자의 딸기 실험이라는 건데요. 루카스 박사는 주로 심리치료 뭐 이런 걸 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에 루카스 박사가 어린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후원자 한 명이 아이들 먹이라고 딸기 한 상자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아이들 먹이라고 보낸 딸기니까 품질이 좋았겠죠. 네. 그런데 루카스 박사가 보니 군데군데 상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골라냈더니 약 15% 정도가 상한 딸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카스 박사가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딸기를 다시 섞어요. 그 다음 두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은 뒤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얘들아,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딸기를 골라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얘들아, 먹을 수 없는 상한 딸기를 골라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골랐다는 거예요. 네. 그 결과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딸기를 골라줘라고 부탁한 아이들은 정확하게 싱싱한 딸기를 골라냈습니다. 제가 아까 15% 정도가 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은 85%의 싱싱한 딸기를 거의 오차 없이 골라냅니다. 반면에 먹을 수 없는 상한 딸기를 골라줘라고 부탁한 애들은 충격적이게도요. 받은 딸기의 절반 이상을 선생님 이건 상한 딸기예요. 못 먹어요. 이렇게 골라왔다는 겁니다. 상한 건 15%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은 50% 이상을 상한 딸기로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루카스 교수가 똑같은 실험을 어른들한테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가 비슷해요. 먹을 수 있는 딸기를 골라줘 하면 정확하게 골라내는데 못 먹는 딸기 골라줘 하면 어른들도 훨씬 더 많은 상한 딸기를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즉 멀쩡한 딸기를 상한 딸기 취급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성 효과, 영어로 네거티브 이펙트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거 골라줘. 이건 매우 긍정적인 질문이잖아요. 예. 이러면 사람들은 판단을 다 제대로 해요. 그런데 못 먹는 거 골라줘. 이건 매우 부정적인 질문이죠.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훨씬 긴장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멀쩡한 딸기도 상한 딸기로 보이는 거죠. 네. 또 왜 이러느냐? 원시 인류가 초원에서 매우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류는 육체적으로 보면 뭐 사자, 호랑이는 말도 안 되고요. 침팬지하고 싸워도 얻어맞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뇌가 발달하지 않고 협동의 요령을 깨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초원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는 긍정적인 뉴스보다도 부정적인 뉴스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야 위험을 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 이번에 열매가 무지하게 많은 나무를 발견했어. 우리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이런 소식이 들리면 부족들 반응이 아이고 좋아라 배부르게 먹겠네 뭐 요 정도예요. 그런데 야 우리 마을 주변에 사자가 나타났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이구야 이거 어떡해. 우리 가족 다 죽겠네. 이런 강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 대한 반응의 강도보다 나쁜 뉴스에 대한 반응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 왜냐하면 열매를 잔뜩 발견하면 좋죠. 근데 이건 그냥 좋은 겁니다. 반면에 사자가 출몰하면 이건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죽을 위기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약한 동물인 인간은 부정적 뉴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딸기요.
이 모양 좋고 맛있는 딸기 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건 그냥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나약한 동물은 상한 딸기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위험해, 이런 경계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먹이사슬의 하위권에 있었던 나약한 동물의 본능적인 슬픔 같은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부정성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도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뉴스에 기뻐하는 강도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분노하는 강도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7월을 돌아보면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의리갑질을 하는 이 황당한 상황이 웃긴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어느 보로 봐도 성공하기 어려웠다고요. 저는 뷰딱짓이라고 자주 표현했었는데 한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왜 그렇게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한다고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보도는 왜 먹혔을까요? 이 부정성 효과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정부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고, 부정적 뉴스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으로 정권을 공격하고 싶었던 거죠. 얘들이 늘 하는 짓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독일의 한센이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인데요. 사람들한테 군중 속에서 특정한 인물을 찾아보라고 시켜요. 여러 군중 속에서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찾아야 되는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에는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표정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잘 찾아내요. 네, 희한하죠? 이걸 분노 우월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이유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보다 분노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잘 찾아내요. 이것도 내가 위험에 안 빠지기 위한 본능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볼 때 보수적인 사람들의 부정성 효과가 클까요? 진보적인 사람들의 부정성 효과가 클까요?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들의 부정성 효과가 훨씬 큽니다. 보수적이라는 건 생존, 현상 유지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거고요. 진보적이라는 건 도전, 변화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정적인 뉴스를 긍정적인 뉴스보다도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생존, 현상 유지 이걸 잘 하기 위한 본능이라고요. 따라서 도전이나 모험을 감수하는 진보에 비해서 현상 유지와 생존을 중시하는 보수는 부정적인 뉴스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건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교 정치학과 존 히빙 교수의 연구 결과인데요. 진보 성향의 사람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부정적인 뉴스를 앞에서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진보 지지자보다 보수 지지자 쪽 사람의 몸에 생체 반응이 훨씬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뉴스를 보수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진보보다도 보수가 이런 현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선동은 늘 대중을 이끌어내는 매우 강력한 무기인데 이게 보수에게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적 선동이라는 무기를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압도적으로 보수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언론도 진보와 보수가 있죠. 네. 그리고 각자 언론이 자기 성향을 가지고 상대 성향의 정부를 공격합니다. 진보 언론은 이명박근혜를 엄청 부정적으로 보도했을 테고 이건 저도 그랬거든요. 네. 박근혜 때 저는 개거품을 씹었으니까요. 보수 언론도 민주정부를 엄청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이건 뭐 피차 당연한 겁니다. 언론의 당파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공격은 상당히 독자들을 끄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이명박근혜를 씹는 진보 언론 보도의 양보다 민주정부를 부정적으로 씹는 보수 언론 보도 양이 일단 훨씬 많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보수나 진보나 다 마찬가지인데 강도 면에서 보수 쪽 지지자들이 훨씬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진보 언론이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하고 비판했던 것보다도 민주정부에서 보수 언론이 이대로 가면 경제 망한다고 선동하는 게 훨씬 강력한 겁니다. 제가 박근혜 때 가계부채 1200조 돌파하는 건 진짜 미친 짓이다라고 개거품을 진짜 많이 물었는데 그 개거품을 문 것보다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사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망한다라고 떠드는 보수 언론의 성동이 훨씬 더 강력하게 퍼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진보는 보수에 비해서 늘 불리한 지형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더 뜨거워야 되고요. 더 우애가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정적이어야 하죠. 그래서 진보로 산다는 건 보수로 산다는 것보다 훨씬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고 우리는 선택해준 동료들에게 서로 고마움을 느끼죠. 보수보다 훨씬 어려운 길을 걷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믿음으로 서로 다독여가면서 힘든 길을 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무역 분쟁 6개월 점검과 함께 부정성 효과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